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나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지는 못했어요. 도쿄나 일부 지역들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도쿄의 외곽만 가더라도 결혼하면 그냥 무료로 주택을 주는 이런 지원책까지 써도 이전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울도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미래를 전망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작년 12월 기점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그거는 인구 전체 총인구 수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 이제 기준이 7%인데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속해져 있고 일본 여행 가서 보시면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10년 이상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나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나 일부 지역들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도쿄의 외곽만 가더라도 결혼하면 그냥 무료로 주택을 주는 이런 지원책까지 써도 이전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도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지금 서울도 뭐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뭐 중심지와 외곽 지역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는 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지속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국토가 굉장히 좀 넓지 않은 거죠. 그리고 넓지 않은 그 국토 안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 모든 교통망들이 다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보다 좀 더 좀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또 이렇게 양극화가 된 것 중에 큰 요인으로 GTX의 너무 빠른 발달을 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일부는 동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혁신 도시나 이런 것들이 그 발표가 되고 기업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때 동시에 GTX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한 가구 전체가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만 이전을 하는 뭐 그런 식의 가구 구조가 됐잖아요. 그런 것 중에 폐해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망은 발달했지만 그 지역 안에서의 교통망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까지도 불편하거든요. 저도 출장을 가보면 뭐 경상북도에서 부산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만 해도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해요. 막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다거나 배차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오히려 서울을 들렸다가 가는 게 나을 정도로 뭐 많은 검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서울과 지방으로에만 이게 발달을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수도권 안에서의 좀 교통망들을 많이 늘려놓고 그 안에서의 산업단지 이제 발달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학군이나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것 같은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그 수도권 안에서 발달을 시켜간다라고 하면 일본처럼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그 양적인 주택 공급만으로도 충분히 수요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신도시 같은 것들을 그냥 공급을 하면은 그쪽으로 그냥 알아서 수요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동을 할 만한 인구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양적 공급만으로는 이제 수요자들을 끌어오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공급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도심지 같은 데들의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제도 개선을 다 뭐 안전진단을 거의 면제해 줄 정도로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늦게 더디게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
부족 이런 것들인데 그런 모든 이제 그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의 트렌드가 지금까지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바뀌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수요의 트렌드들을 좀 캐치를 해 가지고 그걸 선제적으로 공급을 해야 앞으로는 사업이 그래도 좀 되면서 공급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세대들은 대부분의 인제 아파트 단지나 동일한 곳에서 이제 거주하기를 굉장히 이제 희망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고 했을 때는 고령화 사회가 더 이제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고령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보다는 고령화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뭐 데이케어 센터라거나 아니면 유치원 대신 뭐 노치원을 좀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제 그 아파트 안에서 지금도 이제 식사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게 좀 필수가 된다거나 하는 방식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분들은 이제 굉장히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이랑 살 수도 있고 뭐 가족을 지금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인제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사업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똑같이 짓고 그 안에서 뭐 A 타입부터 뭐 A, B, C 이런 식으로 그 판상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똑같은 옵션이나 똑같은 이런 평형 안에서 그냥 인테리어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제 거주를 하게 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소화된 비용으로 주택을 그냥 이렇게 뼈대만 지어 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유연성 있게 뭐 마감이라든가 뭐 벽지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수요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은 분양 가격은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또 그걸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는 형태로 주거나 이런 것들 방 개수부터 뭐 이런 인테리어까지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사실 과거와는 좀 달라져서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는 이제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급이 지금 뭐 활성화를 하고 싶지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신축으로 이렇게 쏠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걸 차치하고 이제 수요 쪽만 좀 말씀을 드리면 수요 쪽에는 이제 세제에 관련된 것들이나 뭐 금융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청약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좀 대표적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세제적인 부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좀 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권이 혹시 바뀌거나 했을 때는 이게 좀 강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매입하는 입장보다는 사실 인제 매도하는 입장에서 더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양도세나 뭐 종부세나 이런 게 다 전면적으로 강화가 되면은 또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게 또 한 번 이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보다 좀 적체되고 그 서울의 중심지보다는 또다시 이제 외곽 지역들 위주로 빠르게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실 또 이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은 매물은 많이 나오지만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필요가 없는 거라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제한적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수요가 확 몰렸다가 그냥 다시 확 꺼졌다 이런 단기적으로 수요를 쏠리게 만드는 가장 큰 정책이 금융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는 그 "심리가 부동산을 이긴다." 뭐 "심리가 금리를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사고 싶을 때 대출을 받아서 언제든지 좀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었다면 지금은 DSR이라는 강력한 금융 관련 규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나의 기존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된 규제들을 이제 풀어 줬을 때 예를 들어
뭐 몇 년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처럼 DSR에서 자유로운 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거나 은행권들이 좀 대출을 뭐 50년 이렇게 상한 기간을 둬서 좀 살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좀 넓어졌다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확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융이나 이런 공공금융 관련된 상품들을 내놓을 때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그런 시장 영향력을 전망한 후에 이제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시장에 예전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가 확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이 공약 자체는 어느 곳에서도 확정적이진 않아서 이제 과거의 공약의 사례를 보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거의 이제 그대로 받아서 가는 방향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의 이제 야당에서 나온 공약들을 살펴봤을 때는 예전의 공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보다는 굉장히 완화돼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토보유세는 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서울의 재정비, 도심 재정비 이런 것들은 활성화하는 좀 완화책을 많이 펼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많이 완화된 정책을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그런 발언들이 사실 지금 이제 여당이 만약에 동일한 발언을 했다면 신선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책의 기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지금도 도심 재정비 위주로 많이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기조가 유사하다고 했을 때는 정책적인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그 기조 자체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적인 규제를 할 거야. 이건 사실 문제잖아요. 시황을 보고 예상을 하고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큰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시황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는 뭐 규제가 심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됐을 때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야 될 이런 정책을 펼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래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는 시기로 좀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를 지금 시키다가 좀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큰 부담감 없이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본다거나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그 재정비 사업들의 사업성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단기간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의 부족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만 공급이 큰돈을 들이고 신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도심의 낡은 주택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뭐 서울의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비만으로 공급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방의 이런 미분양이나 지방과의 양극화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뭐 주택을 지어도 이전을 할 거니까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뭐 울산이나 창원, 부산 인근에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1-2차 산업단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산업단지들을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그런 4차 산업 이상의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투자 유치 정책들을 좀 펼쳐서 부동산 정책보다는 그런 일자리나 먹거리들을 지방에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주택 정책이 따라가야 뭐 우리나라 인제 내국인들이든 외국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정책적으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만한 시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경제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지금 이슈되고 있는 양극화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